인생의 깊은 사연이 흐르는 곳, 물의 이야기. 나가서 살 거야.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었나? 너 같은 여자한테 평생 묶여 사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해. 제 나이 68, 저는 40년 결혼 생활 끝에 남편에게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이혼 서류 위로 남편이 챙긴 짐 가방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꺼내 입고 있었습니다. 이혼 통보의 이유가 겨우 지긋지긋하다는 한마디라니,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밖에서 무슨 고생을 했는지 알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평생 안고 살았는데 내가 나한테 먼저 이런 말을 해? 내 허리 부러지래 이래서 내 뒷바라지했던 40년 세월은 뭐가 돼? 저는 그에게 평생 시달렸던 울분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남자가 결정했으면 그냥 따르지. 뭘 말이 많아. 애들한테는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 너는 조용히 있어. 남편의 가부장적인 고집이 마지막 이별 순간까지 저를 짓밟았습니다. 저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실패와 외고집을 다 감당해준 나에게 마지막까지 모욕을 주는구나. 남편은 대답 대신 새 구두를 신고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40년 결혼 생활의 종언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짐 가방이 사라진 현관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갔지만 세상은 저를 평생 고생하다 늙어서 버림받은 아내로 판단할 것입니다. 저는 텅 빈 집 안을 서성거리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가 나한테 나 이혼한다. 딱 세 글자만 문자 하나 덜렁 보냈어. 엄마한테 이혼 서류 내밀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며? 괜찮아. 그냥 내 아빠가 잠깐 바람 쐬러 나간 거야. 거짓말하지 마.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 서류 내밀고 나갔다며? 누나한테 들었어. 아빠가 미쳤나 봐. 나이 73에 40년 결혼 생활 끝에 이게 할 짓이야? 너는 왜 내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해? 나한테 화낼 일 아니잖아. 아빠한테 화가 나. 엄마가 아빠 뒷바라지하느라 평생 고생한 거 우리가 모르니? 사업 실패했을 때마다 엄마가 밤새 공장 다닌 거 내가 다 기억해. 그만. 내 아빠 일은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엄마, 지금이라도 당장 변호사 알아보자. 아빠가 이 나이에 바람이 난 건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무책임한 건지 우리가 다 밝혀야지. 엄마 목까지 다 찾아와야지. 평생 참고 살았잖아. 너희 아빠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너희는 내 생활이나 잘 챙겨. 엄마, 제발 이번만은 엄마 생각 좀 해. 아빠 때문에 평생 쉬지도 못했잖아. 이제 좀 편하게 사나 했더니 끝까지 아빠가 속을 썩이네. 엄마,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내가 엄마 옆에 갈게. 됐다. 너 바쁜 거 알아. 신경 쓰지 마. 전화 끊어. 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의 진심, 어린 걱정과 동정조차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남편의 무책임한 외도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집은 현관문이 닫힌 순간부터 계속 정지된 듯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남편은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수화기 너머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걱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남편의 냉정한 이혼 통보와 연락 두절이라는 무책임한 행동 앞에서 순식간에 더 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인간이 아직도 나한테 짐을 지우네. 걱정. 내가 왜 이 나이에 저 인간 걱정을 해야 돼? 40년을 나를 짓밟아 놓고 마지막까지 연락 끊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모욕도 모자라서 이제 나를 조롱하는 거야? 저는 휴대폰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격렬하게 터져나온 분노는 순식간에 더 깊은 좌절감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소파 옆 테이블에 놓인 남편이 무심하게 버리고 간 신문지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신문, 당신이 늘 붙잡고 있던 그 세상. 저는 그 신문지를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신문지의 차가운 감촉이 손에 닿는 순간 40년 전 남편의 사업 실패 소식을 접했던 그날의 차가운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텅 빈 집 안에서 40년 결혼 생활에 가장 혹독했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와 함께 외도도 반복했습니다. 그 모든 배신과 실패 속에서도 남편은 매번 남자가 하는 일에 여자가 끼어들지 마라 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세 번째로 무너졌을 때 집에는 이미 빨간 딱지가 붙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빚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팔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 시집 올 때 이거 팔면 안 된다. 힘들 때마다 내 친정을 기억해라 하시며 눈물로 물려주신 수는수저 세트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빚을 막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의 당부를 어기고 그 유품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수저 세트를 비단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차가운 은의 감촉이 손에 닿자 이 죄책감과 모욕감을 남편이 알지 못하도록 몰래 시장 골목의 허름한 금은방을 찾아갔습니다. 금은방 안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고물처럼 보이는 시계와 깨진 장신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감춰왔던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내 차마 주인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뭡니까? 이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은 말없이 주머니를 열고 은수저 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은수저는 낡은 금은방의 불빛 아래서도 깨끗하게 빛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귀한 거네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장인의 솜씨네. 이걸 왜 파시나? 아깝구먼. 이건 돈으로만 따질 물건이 아닌 것 같은데. 주인의 그 동정 섞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숨겨두었던 마지막 자존심이자 어머니의 흔적을 돈 때문에 팔러 왔다는 사실을 그에게 들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집안 사정이 너무 급해서요. 꼭 오늘 팔아야 합니다. 제가 돈이 급해서요. 그래요? 돈이야. 이 세상에 돈 아닌 게 어디 있겠나. 내가 값을 잘 쳐줄 수는 있지만 부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이런 물건은 다시 못 구해. 남편은 제가 유품을 팔았다는 사실은커녕 그 은수저 세트가 언제 사라졌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지함이 저에게는 평생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기대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 내내 그는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제가 감당한 무게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빚진 게 얼마인데 40년 내내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배고집의 무능력, 거기다 반복된 배신까지.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들, 내 어머니 유품까지 내가 다 갉아먹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별까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가 너한테 받아야 할 모욕이 돼가. 분노할 권리, 이혼할 권리까지. 너는 왜 나한테 이 마지막 마침표를 먼저 찍을 기회마저 안 주는 거야? 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이 모멸감과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를 찾아내 이 40년의 세월에 대해 제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행적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울분이 휩쓸고 간 후 저는 더 이상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 자국은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냉철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지켜온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경찰, 그들이 40년의 모멸감을 재산서처럼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남편이 던져놓은 이 비겁한 이별을 돈으로 환산하여 세상에 전시하는 것조차 수치스러웠습니다. 이건 법정 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40년 삶의 끝을 내가 짓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다시는 그 애들의 입에서 엄마 때문에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짐은 내가 혼자서 끝내야 할 몫이었습니다. 방향은 없었지만 남편의 흔적이 있을 만한 곳을 짐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남편의 과거 행적을 쫓았습니다. 달아 빠진 구두를 신은 채 남편이 매번 실패했던 그 장소들을 지치도록 다시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었나? 평생 무능했던 이 사람이 단지 나에게서 도망치려 이렇게까지 치밀할 줄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이 무심코 버리고 간 신문지와 함께 뒤섞여 있던 낡은 공과금 영수증들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매월 소액으로 지불했던 시외버스 터미널 물품 보관함 이용료 납부 내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터미널? 왜 저런 곳에?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영수증에 적힌 보관함 번호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덜컹 소리를 내며 좁고 어두운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양복이나 현금이 아닌 낡은 필기 도구, 엿자루와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꼼꼼하게 봉투에 담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들을 무심히 넘기다가 그중 가장 최근 날짜로 작성된 계약서 하나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시외의 낡은 숙박업소 여인숙 장기 임대 계약서의 사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사이에는 지방은행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영수증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인간이 끝까지 나한테 뭘 숨기는 거지? 도피. 아니, 또 무슨 짓을 꾸미는 거야? 또 새로운 사업이라도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나한테 빚을 떠넘기려고 혼자 뭘 정리하는 건가? 40년 동안 이 사람의 도피는 늘 더 큰 배신이었어. 이건 이별이 아니야. 이건 내가 모르는 마지막 배신을 위한 준비야. 저는 남부터미널에서
시외 외곽 지역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40년의 더딘 세월과 달리 버스는 쉴 새 없이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지만 제 머릿속은 40년 전 멈춰버린 남편의 배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배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저는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따라 도시 외곽의 낡고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행복 여인숙이었습니다. 40년의 불행 끝에 제가 도착한 곳이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숙이라니 저는 헛웃음을 삼켰습니다. 여인숙에 들어가서 40대 중반의 무뚝뚝한 여성 관리인에게 계약서를 내밀자 그녀는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이 계약서에 나온 사람이 205호에 있나요?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관리인은 한숨을 쉬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던데. 관리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2층 복도를 따라 205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얇고 낡았으며 그 안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문 열어요. 내가 당신 찾은 거 알잖아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비겁하게 숨어 있을 거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얇은 문고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기익 하는 낡은 소리를 내며 문이 순순히 열렸습니다. 방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얇은 요 위에는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 분노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무능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함을 넘어 얼굴의 뼈대가 그대로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고 피부는 흙빛이었습니다. 남편은 급히 얼굴을 돌려 저를 피하려 했지만 그 움직임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당신, 대체 나한테 뭘 숨기고 도망친 거예요? 이 여인숙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대체 뭘 꾸미는 거냐고요? 마지막까지 나한테 빚만 떠넘길 셈입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하고 겨우 희미하게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때 저는 좁은 테이블 위 약병 옆에 놓인 2장의 서류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병원 퇴원 확인서, 다른 하나는 얇은 진단서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단명 췌장암 말기. 제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모든 증오와 분노가 순간적으로 정지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배신감의 성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도피가 저를 향한 배신이 아니라 스스로의 죽음을 향한 고독한 도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굳어진 얼굴로 떨리는 진단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흙빛 얼굴로 침묵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거짓말! 이것도 나한테 빚을 남기려고 꾸민 당신의 마지막 거짓말이지. 내 눈을 똑바로 봐요. 거짓말! 그래, 거짓말이면 좋겠소. 내가 진 빚 때문에 평생 당신한테 이 꼴 저 꼴 당하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 병까지 당신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 하나 사라져주면 그만 아닌가? 석 달 전이요. 이미 방법이 없다고 하더이다. 석 달 동안 당신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낡은 여관방에 와서 이렇게 혼자 죽어가려고 했어? 왜? 내가 당신 아내야. 우리가 이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당신 아내잖아. 아내, 40년 동안 당신이 나를 남편 취급이나 했소. 당신한테 말하면 그 병수발까지 당신이 해줄 거였소. 비웃음만 더 할 거면서 왜 이제 와서 아내 타령이요? 당신의 그 잘난 자존심 건드리지 않게 나 혼자 끝내려 한 거요. 당신 면목이 고작 그거야? 고작 나에게 편한 이혼을 선물해 주려고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나를 무시하고 살았으면 마지막은 나한테 맡겨야 할 거 아니야. 왜 모든 걸 당신 혼자 청해요? 당신이 원하는 건 당신 멋대로 끝내는 것뿐이잖아. 당신 평생 그랬어. 아이들은 당신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그 아이들의 아버지잖아. 아버지! 내 이름은 이미 그 아이들 삶의 오점이야. 내가 사라지는 게 그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아버지 역할이요. 당신은 사는 동안도 나를 도망치게 만들었고, 이제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피해 도망치고 있어. 당신은 평생 비겁자였어. 당신의 죄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었소. 나라는 짐이 사라지는 거. 그러니 이제 와서 뭘 더 바라는 거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오. 그냥 가시오. 그냥 가라는 말로 내 40년이 돌아와요? 일어나요. 당신,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집에 가요. 집에 가자고요. 이건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진단서는 낡은 나무 바닥에 힘없이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모든 복수심이, 모든 분노가 허무함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도피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스러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쇠약해진 남편의 한쪽 팔을 부축했습니다. 남편은 지팡이의 의지에서야 겨우 복도를 걸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제 얼굴에는 이제 분노 대신 묵묵한 결단이 자리했습니다. 여인숙 관리인이 멀리서 우리를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숙 문을 나서자 석양빛이 우리 두 사람의 지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 남편을 먼저 태웠고 저도 뒤따라 올라탔습니다. 40년의 증오와 복수심을 잠시 내려놓은 채 우리를 태운 택시는 익숙하지만 이제는 낯선 곳이 된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여인숙에서 그를 데려온 순간 저는 비로소 40년의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을지 몰라도 40년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침실을 임시 병실처럼 꾸몄고 억센 손으로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익숙한 솜씨로 죽을 시켰습니다. 그는 쇠약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냉소와 경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짐을 지는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입 벌려요. 이러다 기력 다 잃어. 이러고 혼자 끝내고 싶었으면 거기 여인숙에 그대로 있었어야지. 당신이 기어이 끌고 온 거요. 여기서 시끄럽게 죽든 말든 당신이 알 바 아니지. 나는 당신이 차려주는 밥 먹고 싶은 마음 없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죽는 꼴 나도 보기 싫어서 끌고 온 거요. 당신이 죽으면 나도 지겨운 짐 하나 내려놓는 건데 마지막까지 당신 뜻대로 해줄 수는 없지. 밥이나 먹어. 차라리 나가서 날 고발하시오.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건 빚밖에 없소. 이 간병까지 당신이 맡을 이유가 뭐요? 나를 향한 증오심을 채우는 거요. 증오심? 이젠 증오심도 사치요. 40년 동안 당신이라는 짐을 졌는데 이제 와서 이 꼴을 내버려 두면 평생 내 스스로가 비겁해서 후회할까봐. 그래서 이러는 거요. 당신은 나를 40년 동안 지치게 했어. 마지막까지 당신의 방식으로 내 삶을 조롱할 수는 없어. 누군가는 제가 아직도 그에게 미련이 남은 미련한 여자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지겨운 굴레를 끊어내는 방식은 제가 결정하고 제가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를 집에 데려온 후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왔다는 사실만 알 뿐,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병을 감추는 것이 저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 첫째 딸이 남편의 병이 악화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에게마저 저는 이 사실을 발설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상태가 감기 몸살이 아니잖아. 왜 이 마지막까지 아빠한테 매달려? 저는 침실 문을 막아서며 차갑게 딸을 대했습니다. 딸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건지 모르지만 병원 얘기는 하지 마. 그리고 내 아버지한테 해줄 도리는 다 했으니 이제 와서 참견하지 마. 해줄 도리? 엄마가 해줄 도리를 다 했다고? 엄마는 평생 아빠의 망나니 짓에 헌신한 것밖에 없어. 내가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용당하고 희생하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거야. 왜 스스로 순교자가 되려고 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지만 저는 딸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너는 내가 미련하게 보이는구나. 그래, 미련해. 하지만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 너희는 빠져. 40년 동안 지켜본 건 나 하나면 충분해. 엄마, 아빠한테 진정한 복수는 엄마의 새로운 삶이야. 왜 그 기회를 포기해? 아빠는 엄마의 희생을 보며 마지막까지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엄마가 아빠를 간병할수록 우리 가족이 겪은 비극은 더 깊이 파묻히는 거야. 저는 차가운 눈으로 딸을 돌아봤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마. 남편을 증오했지만 그를 숨기는 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을 향한 미련이 아니라 제 삶의 모멸을 아이들에게 인정하기 싫은 비겁한 자존심이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에도 소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둘째 아들도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누나보다 더욱 냉정하고 현실적인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얘기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안 가신다면서요. 솔직히 저희가 아버지한테 좋은 감정이 없는 건 맞지만 이 상황은 달라요. 저희는 지금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겨진 쓰레기를 치우는 심정으로 온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집에 있어요? 아픈 사람을 그냥 집에 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가 걱정하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걱정은 마라. 당장 돈 들어갈 일 없다. 너희는 너희 살림이나 신경 써. 너희가 아버지 때문에 빚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버지가 뭘 숨기고 있는지 저희한테 말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저희가 나서서 나쁜 소문이나 재산 문제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무슨 빚이라도 끌어안으신 건 아니에요? 어머니 이름으로 뭘 하신 건 없는지 당장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지금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이 숭고한 희생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죠. 저는 더 이상 그의 냉정한 현실론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매우 날카롭게 높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아버지는 그냥 몸이 지친 거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의 마지막 빚까지 떠안을까 봐 두려운 거니? 내 아버지는 이제 너희에게 줄 것도 빼앗을 것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너희는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열심히 해. 나는 내 방식대로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킬 거다. 내 짐이야. 너희는 빠져. 엄마 방식이 뭔데요? 40년 동안 아빠한테 시달리다 결국 이 꼴까지 끌어안는 게 엄마 방식이에요? 어머니의 고통과 희생이 저희의 미래까지 망치게 할 순 없잖아요. 만약 유언장이나 재산, 포기각서 같은 법적 문서라도 있다면 당장 확인해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짐이 고스란히 저희한테 넘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희는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저희 생각은 조금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빚더미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알잖아요. 너희들의 미래? 내 아버지가 죽는 순간 너희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거다. 너희는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아도 돼. 내 아버지가 너희한테 남긴 건 오직 증오심과 빚뿐인데 마지막까지 그 더러운 짐을 내 손으로 끝내게 해달란 말이다. 그러니 제발 여기서 나가. 이 일은 내 손으로 끝낼 거야. 아이들은 제가 짊어진 짐을 나눠 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잃는 슬픔이 아니라 이 가정의 비극이 자신들의 삶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의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겨운 싸움은 오직 저와 남편 두 사람만의 종결이어야 했습니다. 그가 의식을 잃은 채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그는 그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친 것처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과 없이 이 세상을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끝까지 도망치기 전에 저는 그 사과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빚을 갚게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간병은 의무였고 그를 향한 마지막 증오를 붙잡는 유일한 행위였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에게 짐을 남기려 하는군. 당신이 뭘 했는지 말해야 해. 사과해야 해. 그래야 당신도 나도 끝날 수 있어.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뜨기를,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를.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복수를 위해 그 지루한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고요함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방에 스밀 때 그가 갑자기 깊고 거친 숨을 토해내더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습니다. 그의 눈이 마침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생명을 모아 저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그의 눈빛은 40년 전 제가 마주했었던 청년의 눈빛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굴레가 끊어질 순간이 왔다는 차분한 떨림이었습니다. 당신 정신이 드오. 아이들을 불러줘. 지금 당장. 그가 사과 대신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저의 분노는 마지막으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결국 제 손으로 아이들에게 마지막 고통의 장소를 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불안과 의무감, 그리고 짜증에 사로잡힌 채 급히 집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당신, 후회하지 마시오. 아이들은 당신이 원하는 마지막 유언을 듣고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요. 잠시 후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침실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침대 옆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가족이 한 공간에 모였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냉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 무슨 유언이라도 있으십니까? 필요한 말씀만 하십시오. 돈, 문제가, 아니, 다 그게 아니었다. 평생 내가 지은 죄는 돈보다 훨씬 더 깊었다는 것을. 딸은 침묵을 지킨 채 눈빛은 냉정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으로 아이들을, 그리고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리고 너희 엄마에게 40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이 비겁한 애비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짐을 지우는구나. 그는 고개를 힘겹게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물과 함께 사죄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딸은 침묵을 지킨 채 눈빛은 냉정했지만 이 상황 자체가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여전히 계산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힘으로 아이들을, 그리고 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정수가 40년 동안 정말 미안했어. 당신의 은수저를 팔아먹은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 당신의 그 맑은 눈에서 빛을 앗아간 것이 가장 큰 죄였지. 나는 당신의 희망을 모두 팔았어. 나 평생을 당신의 증오 속에서 살았어. 이제야 끝낼 수 있게 해줘서 고맙소. 부디 당신만이라도 행복하시오. 그가 말을 끝맺자마자 그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눈이 감겼습니다. 그의 손에 잡혀있던 제 손의 힘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
제가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 당장 사망 진단서와 재산 목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이 멈추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슬픔이나 기쁨, 그 어떤 격렬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를 지탱해왔던 증오심이라는 단단한 뼈대가 마치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의 아내도 아니었고 원수를 갚아야 할 복수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해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묶어두던 굴레가 사라지자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40년의 전쟁이 끝난 후 남은 것은 오직 이 침실 가득한 고요함과 마지막 짐을 지고 선 아이들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40년은 끝났는데 아이들의 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장례는 끝났습니다. 40년 동안 제 삶을 지배했던 증오의 대상은 한 줌의 제가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 해방감은 컸지만 허무함 또한 컸습니다. 남은 것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유언장 따위는 없었지만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힘겹게 뱉어낸 그 말이 내 40년의 해석을 모두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사망 진단서와 함께 병명도 확인했습니다. 진작 치료가 불가능한 단계였더군요. 길어지는 고통이 이제라도 끝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저의 소중한 것을 무지하게 팔아넘긴 파렴치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잊고 산 줄 알았던 은수저가 그가 감당해야 했던 또 다른 종류의 짐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 은수저가 그저 내 아빠가 기억도 못할 만큼 하찮은 것이라 생각했단다. 그래서 더 분노했었지. 하지만 내 아빠는 사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거구나. 평생을 말하지 않더니 그렇게. 엄마,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그 짐을 지고 가신 거였어요. 그 말 속에서 아버지의 다른 마음을 읽었습니다. 40년 만에 저는 남편을 다시 보았습니다. 증오의 끈이 풀리자 그가 남긴 짐은 미움이 아닌 지독한 자기 혐오와 후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완전히 용서받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무덤입니다. 저는 이제 이 무덤 앞에서 증오 대신 안녕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저의 정체성은 그의 아내 혹은 그의 복수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역할이 끝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저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빚을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어머니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시간을 사십시오. 맞아요. 엄마, 저희 남매가 엄마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다시는 엄마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여행을 떠나시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시든, 엄마의 제2의 챕터를 시작하세요. 너희들을 이렇게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 내 아버지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인 것 같구나. 그래, 나는 이제야 나의 나머지 시간을 찾으러 가야겠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차가웠던 제 삶에 들어온
따뜻하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40년의 겨울이 끝났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늦었지만 저는 마침내 저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40년의 증오 끝에 남편이 남긴 마지막 진실. 당신이라면 이 진실을 용서의 시작으로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40년의 고통을 잊을 수 없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 물의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